자, 그러면 이제 서구 중심의 이제 세계사 극복과 간접적 접근 방법, 그다음 오리엔탈리즘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살펴볼 게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훑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11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방구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방구사는 벤트인한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왜 이걸 제시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의 세계사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보면, 대개 보면 서유럽 중심이죠? 서유럽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은 이제, 그러니까 서유럽이 중심이고, 중국 약간 플러스 시키고, 나머지는 다 기타사죠. 기타사. 자, 그리고 교류. 그러니까 중국하고 서유럽 간의 교류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방구사라는 개념을 제시해가지고 교류 중심, 상호 교류를 이제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구사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는 크게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야. 그래서 동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반구라는 개념 안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 교류에 입각해갖고 시기를 이렇게 나눴죠.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명, 고전 문명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눴고 서반구도 따로 놓았고 오세아니아도 따로 놓았어요. 근데 언제 이게 하나로 통합되죠? 16세기에 지리산의 발견으로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 그 방구사의 개념은 상호 교류의 역사, 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왜 갈색 체계가 나오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내용 조직에서 간 지역적 접근 방법의 어떤 이론적 바탕이 된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세계의 인식 보면 이제 서구 중심의 근대 개념의 해체와 새로운 시각의 세계 변화의 필요성이 이제 종전 부각됐고 종전의 어떤 문명 집합 그래서 이런 세계사의 문제점과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사의 시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간지역적 접근방법이 바탕이 됐던 방구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구사도 완벽한 이론이냐? 아니죠. 이 서구 문명의 발달 과정을 기초해 시기 구분보다도 상호 위존적 심화 과정의 시대 구분. 그러니까 뭐 종전에 서구 중심의 세계를 깨겠다 하면서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16세기를 강조한 지리산의 발견. 지리산의 발견 누가 했어요? 서구 했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구 문명의 어떤 발달 과정에 기초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제가 말하려고 했네. 다시 할게요. 예. 종전의 서구 문명의 발달 과정을 시기 구분보다는 방구사에서는 상호 위존적인 심화 과정을 강조해서 시대 구분했다는 거야. 예, 요걸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초기 복합사회, 고대 문화, 고전 문화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아까 얘기한 점 서구 문명 발달 과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이제 했지만 은근슬쩍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16세기를 강조했잖아요. 지리산의 발견은.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뭘 지적받았냐면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받았어요. 그러니까 16세기 때 그 서구는 그렇게 힘이 크지 않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그 당시 중국과 인도의 어떤 경제권 안에 포함된 거죠. 편입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아메리카의 은을 가지고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서구 중심의 어떤 것이 등장했냐? 19세기 때는. 19세기 이전에는 중국과 인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19세기 이후부터는 중국과 인도가 이제 주도권을 잃고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영국 중심의 서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영향이라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가서야 조금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 전까지는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인데 서로 간의 어떤 상호 유전선 측면에서 볼 때는
완벽하지 못했다. 19세기 가져야 뭐 완벽하게 됐다. 통합이 됐다. 이걸 얘기한. 그 전까지 인도 뭐냐면 중국 이런 것들이 중심을 했고 서구는 거기였고 다른 데에서도 완벽하게 뭐 그쪽으로 편입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구사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라시아 개념을 이제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죠. 유라시아라는 건 예전에 사용했던 개념인데 거기에는 아프리카가 제외됐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 정도? 근데 아프리카 남단 같은 거는 이제 제시하지 못했는데 세계사 범위안에 근데 방구사를 제시하면서 아프리카를 완전히 집어넣었다. 그래서 동방구 안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 서방구는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이제 포함됐죠. 그러니까 의의를 보면 역사 이해 대상은 방구 내 비슷한 발전 정도를 보인 개별적인 문명이나 국가적 발전이 아니라 발전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을 연결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양상을 뒀다. 상호 교주의 역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간지역 접근 방법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간지역 접근 방법 볼게요. 자, 간지역 접근 방법 올해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했는데 종전의 어떤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각과 분석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이제 내용 조직 측면에 볼 때는 문화권적 조직 방법의 문제점이 있죠. 문화권적 조직 방법은 누굴 기준으로 한 거죠? 서구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보면 연구 대상을 보면요. 자, 뭐냐면 이제 지역 간에 서로 영향을 줬던 것, 접촉과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한 지역에서 공통되는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 그래서 중앙 집권 강화라든지 고대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은 한 문화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두루두 나타나죠. 이런 것도 이제 니은에 해당하죠. 상호 고유의 역사 기후에 해당. 근데 보통 이제 그 간지역 접근법 할 때는 기흑을 얘기해요. 기흑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보다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과서에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종전의 내용 구성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 세계사 교육에서 서구 중심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어느 한 민족이나 문화의 발전만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의 참여,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인류의 경험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서구 문명의 어떤 중심의 어떤 역사관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호 관련성의 주제 성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지역에서 벌어진 대부분 사건들을 세계사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국가, 개별 문화권의 사건들과 주제를 다 다뤘어. 그러니까 애들이 암기할 과목이 많은 거야. 암기할 내용들이. 그래서 얘들이 세계사를 별로 선택을 안 했어. 근데 개별 국가나 그 다음에 개별 문화권의 개별적 사실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해서 국가와 문화권 간의 공통된 형상들, 그 교주의 내용들. 그러면 내용 축소가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들죠. 그리고 종전의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나 중국 중심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다음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하고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해서 문화적 접근보다는 더 간접적 접근법이 큰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하야기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은 한 국가나 한 문화권에만 큰 영향을 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전파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봉건 사회도 붕괴시켰고요. 이슬람 제국 중심의 세계 질서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줬죠. 예,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류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지역사를 비교 분석하고 다면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계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갖고 뭐 청동기나 철기 체조 기술이 동반구 전체에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의 미술적 영감이 뭐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퍼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헬레니즘 미술 같은 경우 불교의 어떤 그 불상 양식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널리 확대되죠. 간다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강조되면서 인류사 전기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 4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가지하고 4가지는 디귿과 니은은 좀 비슷비슷한데 일단 요 4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요번에 문제 나왔던 게 뭐죠? 문제점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유형점 나올 수도 있어. 유형점도. 그리고 요번에 간지역적 접근법이 나왔다 해서 다음에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식으로 나와. 그리고 역교도는 매년 나오는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지역적 접근법의 문제점. 외워두셔야죠. 여기.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겠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은 여러분들 뭐 1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공부하는 시험도 있기 때문에 보면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화권보다 국가 단위보다는 문화권과 국가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 국가 단위의 내재적 발전을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역사의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데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보통 역사를 움직이는데 내부적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 2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만 강조해?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내부적 발전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3가지 암기를 해갖고 요번에 쓰셔야 돼요. 요번에 써야 되죠. 예. 그리고 못 썼으니까 여기 갔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교사적, 문화권적 방법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가? 비교사적, 문화권적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지역 접근 방법이 현행 교육 과정에 반영됐죠. 7차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됐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서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12년 개정 교육과정은 들어가 있는데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안 들어가 있죠. 09년.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18년 개정 또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갖고 아마 이게 지금 15년 개정이 지금 한국사도 지금 나오지만 세계사도 제 생각에는 몇 년 뒤에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에 왜 안 나오냐? 교과서 너무 바뀌니까 출판사가 좀 부담이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모르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자, 하여튼 예전에는 좀 빠졌다가 요번에 수정 과정에서 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2009년 개정과 7차 때 요때 2009년 개정은 어디 때 얘기했냐면 세계 역사 이해니까 어느 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정확하면 지금 2007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보면 지역 문화의 형성, 종교 확산, 교류 확대 뭐 등등등 교류 그다음에 교육망 확대 형성 그다음에 뭐 확산 이런 말들이 뭐예요? 다 간접적 접근 방법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리엔탈리즘을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구사나 간접 접근 방법에 또 그 밑에 인식이 기반이 됐던 게 오리엔탈리즘이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방구사라든지 그다음 간접 접근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오리엔탈리즘이 뭐냐?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사이드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서양은 그 서양 아닌 것들의 세계에 대해서 동양이라고 칭하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동양을 좀 낮게 봤다. 이런 의미야. 그럼 요때 동양의 이미지는
그 동양이라는 범주는 서양 아닌 동양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동양 안의 범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중동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인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중국 중심은 중국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 올 때는 중동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서양의 입장 올 때는 똑같은 놈이야, 그냥. 같이 묶는 거야, 그냥. 네, 이게 동양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보면 서양의 이미지는 이것도 첫째 이양 대비적 방식이에요. 도시적인 데 반해서 동양의 이미지는 뭐죠? 농촌이고. 그다음에 서양의 이미지는 물질적인 데 반해서 동양의 이미지는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이미지가 선진적인 데 반해서 이에 대해서 동양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고 이렇게 이제 대비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서양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무슨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억압을 해야겠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사이드 이론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강자의 논리를 누가 받아들였죠? 그걸 약자의 논리, 약자, 당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항상 그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자들이 뭘 강조해요? 정신을 강조하잖아. 정신. 그래서 이제 혼인이,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약한데 정신을 와서 정신 승리를 하자. 그런 논리인데 누구의 논리를 받아들인 거야? 서양의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일본을 서양으로 이제 보고 우리는 일본과 서양은 물질이 강한 반면에 우리는 뭐가 강하다?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정신 승리하자. 그게 민족주의 그 논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약자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면화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비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내용을 보면요. 공군력 기출 문제에 나올 건데, 자,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 경제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 왜곡 형성인데, 자, 일단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논리를 보면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는 세계시장, 세계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 이전 이후에 서양인들이 와갖고 뭐 세계시장, 세계체제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16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체제는 세계시장, 세계체제가 성립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세계시장, 세계체제에서는 유럽은 중심부가 아니라 뭐였죠? 주변부에 불과했다. 그럼 중심부는 어딜까요? 인도나 중국이죠. 인도와 중국이 19세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경제력이 서양보다 훨씬 더 우월했죠. 그러니까 서양이 경제력이 우월되기 시작한 거는 인류 역사상 볼 때 그렇게 긴 시간 아니야. 계속 누가 했던 거야? 동양.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더 생산력이 높았죠. 지금은 이제 다시 역전돼가지고 또 중국의 생산력이나 아시아 지역의 생산력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연결돼서 바스크 다가마가 인도 항로 발견하기 전부터 인도는 북아메리카, 인도 동남아에 이르는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인도양 무역권. 그 인도양 무역권을 주도했던 것은 누구냐? 인도야. 심지어 16세기까지 인도상 지리산 발견 이후도 한동안 인도가 주도했어요. 서양이 주도권 넘어간 건 그 후대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인도양 문화권이 발견, 인도가 이제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뒤늦게 누가 참여한 거야? 서양인들이, 지네들이 발견해놓은, 서양인들이 알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발견했다고. 근데 발견하기 이미 존재부터 알려졌던 거야. 뒤늦게 이제 알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대 유럽 경제는 아메리카 제안을 가지고 아시아 생산 시장 무역을 끼어들어 챙긴 이유고 성장했다. 이건 이제 아까 19세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19세기 이전에는 서양이 동양한테 물건을 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뭐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그 인도와 중국의 이제 물품들 뭐 차라든지 면화라든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올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서양이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모직물 정도인데 그 모직물이 크게 시장성 있는 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서양은 중국의 인도의 물자를 사들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아메리카 있죠? 이 아메리카.
거기에서 털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금과 은을 가지고 중국과 인도에 줘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본격적으로 서양이 이제 뭐냐면 중국과 인도의 이제 시장을 억누르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도요. 그때부터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 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 그래서 19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는 18세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유럽인들이 자신을 중국인들을 유럽인과 동일하게 봤어요. 백인으로 그 범주 안에서. 근데 이제 18세기 말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19세기 넘어가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이미지가 정멸적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 이제 뭐냐면 나와 다른 동양인이다, 항색인이다, 항인종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식 변화는 서양인들이 어떤 자기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동양에 대한 인식, 중국인의 인식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번이 좀 나왔는데, 자, 정근대 시대의 아시아는 낙후된 농촌이죠. 서유럽은 상업과 도시로 된다. 이게 되게 불안해요. 그 교과서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서양 고대사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요?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도시 국가에서 출발해요. 중세 시대 잠깐 언급됐지만 결국에 뭐가 되죠? 중세 도시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근대 들어와서 자본주의, 새로운 신흥 도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마치 그 아시아 지역은 농촌에만 있고 도시는 없고 서양은 뭘로 포장돼 있어? 도시만 있는 걸로 포장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정근대 시대 때는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 중에 어느 게 더 많겠어요? 농촌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 인구에 어느 정도 있으려면 잉여 생산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 생산이 발전되겠죠. 근데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렇게 농업 생산이 발전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서양에서는 그 전주에 세계사에서는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 인구도 정근대 시대 때 도시 인구도 실제 서양보다 어디가 더 많았어요? 중국이나 인도 거기 더 많았죠. 중국이 인구가 장안 같은 게 100만이 넘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서양에서 제일 크다는 콘스탄티노플 인구가 50만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서유럽의 인구는 파리, 런던은 10만도 안 되는 중소도시였죠. 진짜 중국에 비하면. 그런데 이런 거는 강조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부각시켜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텍스트론에서 뭐예요? 담론이죠. 자신의 어떤 그 도시 중심의 근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하고 이제 5번은 6번은 이제 각자 보시고 5번 보면 서양에 대비된 동양 개념을 비판하죠. 아까 얘기했던 단일한 동양은 존재하지 않죠. 동양의 범주 안에는 여러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안에서도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캔해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개론서 내용을.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내용인데, 그 앞부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국가 이론, 민족의 개념, 그 민족이나 국가가 어느 면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이 이제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요 내용들인데 요 부분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비판적 읽기와 쓰기에서 한번 그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비판하라 이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309페이지 펴보세요. 갈색책.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포스트 모듬의 역사 이론에 의하면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만을 담는 교재라기보다는 특별한 양식의 글이다. 즉, 역사 교과서는 한 사회적 지배, 전형적인 지배 담론이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네, 그래서 사회적 요구, 민족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특정한 필요의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꿔왔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공식적인 지식이 되는데 공식화의 배경과 과정은 사회체제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됐다. 맞죠? 그래서 국사교과서는 사회통합과 이런 국민국가 만들기 이란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서술 주제와 관점이 집요하게 숨긴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론에서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인 양 기술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원래 이게 주관적으로 구성된 건데 읽는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인 사람으로서 인식함으로써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예. 자, 포스트 모던 이론의 역사 이론은 우선 국사교과서가 민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문제 삼고 있다. 국사교과서는 민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민족이라는 용어를 막연하게 한국이라는 용어로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족과 한국은 동일하다. 이런 식의. 자, 이럴 경우에 국사교과서는 선언적으로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 가정하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민족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 놓고는 민족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학대, 가장, 축소, 왜곡이 수반된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잘난 것은 좀 학대하고 우리가 못한 거는 좀 축소하고 왜곡시키죠. 그런 것들. 그다음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죠. 예, 문제점 쓰라고 할 때.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국가와 민족의 민족주의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뭐죠? 초역사적 당이나 규범 수준의 허구적 국가, 민족주의라는 거다. 그래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 실체가 언어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그냥 허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이와 같이 포스트 모던의 역사에 있는 시각을 보면 국정교과서는 민족주의 억압성을 보여준 정형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다.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에 의해서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쓰다 보면 요 내용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비판받고 나서 그걸 이제 국사교과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 예를 들어준다.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사회 내부의 신분 계급 구조 이런 문제점 있죠. 이런 것들을 덮어버려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사회 내부의 신분 계급 구조 이런 등등 자본의 어떤 이런 착취 이런 것들을 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덮어버려서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서술한 거나 그 다음에 있어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서술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지적이고 두 번째 이제 사례를 든 게 뭐냐면 그 민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지금과 다른 그 과거의 민족적 현재적 관점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과거의 역사상을 왜곡되면서 정치 지배의 이데올기가 작용된다는 거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어떤 시험 나왔죠? 그 신라의 삼국통일을 누가 비판을 했어요? 김부식이 비판을 했잖아. 외세들 끌어들여갖고 했다. 근데 신라 입장 올 때는 자기가 신라나 백제나 같은 민족이 생각 안 해요. 고구려나 그 당시는 민족이나 관념이 없는데 그래서 그 민족과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자기 국가를 살기 위해서는. 백제가 왜를 끌어들인 것처럼 신라가 중국을 끌어들인 것, 당나라를 끌어들인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신체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재적 기준에서 비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80년대 전후에 갖고 이제 사회 교육의 민주화 운동이 겹치면서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어떤 정치 권력의 지배 이론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제기됐고 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근데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민족주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또 비판했어. 근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또 교과서가. 교과서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비판 방향이 뭐야? 다른 거죠. 예, 초점이. 왜 마음에 안 드냐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자, 교과서는 민족주의, 민족의식의 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민족의식의 양성과 상관없이 뭐에 나열에 불과해요? 사실의 나열에만 불과한 거야. 그래서 사실의 나열만 있을 뿐 민족주의 관점이 초제일관 간통된 사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즉 민족주의와 관련돼 갖고 설명하기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민족주의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 비판한 반면에 이쪽에서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국사교과서가 명분과 달리 그냥 사실만 나열됐다는 거야. 민족주의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양쪽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관점을 해서 교과서 어떻게 비판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좀 민족주의 입장에서 더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국사교과서는 민족주의 지향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형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형이하는 말이 뭘까요? 형이하는 말은 뭐냐면 깃은 남는데 큰 틀은 이제 골고루 있는데 실제 내용이 없다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어요. 민족주의 알맹이가.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가 지리한 사실들만 나열하고 있고 암기 이외에는 다른 교육방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그 암기 이런 것들만 뭐냐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민족주의는 절대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죠. 그리고 민족주의 자체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이념을 체계화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어떤 언어, 문화, 종교, 공유한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 반영된 거죠. 어떤 정서적 측면이 강해.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돼요. 항상. 민족주의와 뭐와 또 결합을 자유주의와 결합될 수 있고 또 민족주의하고 국수주의와 결합될 수 있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와 결합될 수 있고 또 심지어 민족주의가 인권과 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결합돼. 무정부주의와 또 결합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한 가지 얼굴로만 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얼굴,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가 다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극복할 민족주의와 지향할 민족주의도 구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상호 충돌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내부의 이해 갈등을 은폐, 적대시하고 지배 걸려고 국가라는 등식을 통해 외부와 단결 조장, 허위의식 이런 것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호 충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뭐 사회 갈등이나 계급 갈등 이런 걸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독재자들이 그걸 잘 애용해 먹죠.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뭐예요?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항상 이걸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거야. 그래야지 내부 불만이 뭐야? 진정되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 그게 그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뭐 1차 세계대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 같아. 러시아 같은 데서는 그 이전까지 1905년에 뭐 제1차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고 내부 갈등도 많았잖아요. 계급 갈등도 많고. 근데 짜르는 1차 세계
참여함으로써 뭐죠? 이 내부 갈등을 외부의 시각을 돌리고 그다음 민족의 이름은 뭐야? 군대를 동원한다, 민족을 동원한 다음에 대립각을 세워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죠. 근데 그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된 거야? 싸울 때마다 패배하고 결국에는 식량 부족이 이런 것들 때문에 폭발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내부의 갈등이. 예. 그게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거 뭐야? 지향할 민족주의죠. 그래서 민중적 시민적 이해와 민주주의 입각해서 자주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민족주의라면 그 우리가 지향할 이념이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것들이죠. 강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강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한쪽은 국가민주주의에서 이제 진압을 한 거죠. 명분은. 근데 그 진압당한 사람들 시민군들은 뭘 들고 있었죠?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요때 태극기 의미는 민족이죠. 우리 국가의 의미고. 요때 민족과 국가의 의미는 그쪽이 요구하는 민족과 국가의 의미가 뭐야? 다른 거죠. 독재와 정황한 의미로서 민족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형식으로 결합되느냐, 어떤 사상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극복할 민족주의와 지향할 민족주의 요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또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 딱딱 떨어지잖아.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꼭 반영됐고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과 그래서 민족주의 비판 그리고 극복할 민족주의와 지향할 민족주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포스트 모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세계사의 보편적 세계사를 그 관련된 비판 내용을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318페이지 좀 보세요. 자, 그 앞에 부분에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를 못 드리겠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 그 세계사 개념을, 세계사 교육의 어떤 보편적 세계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럼 이때 보편적 세계사라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야. 그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고 시대 구분을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이 뭐냐면 발전이고 진보고 이런 거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세계에 적용된 보편적 세계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서구 중심의 보편적 세계사를 지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한번 읽어보면 그 앞부분이 그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에서 보면 보편적 세계사를 지향하는 할 근대적 세계 인식이다. 이때 보편적 세계사는 누구죠? 서양 중심의 세계사. 그 다음에 이론적 세계사. 즉 보편적 세계사는 역사의 총체성을 추구한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 내적 모습과 권력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큰 도시계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인류의 역사가 어떤 거대 담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 밑에는 뭐야? 서구 중심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 권력의식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보편적 세계사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이런 것들은 꼭 보셔야 돼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딱 떨어지죠? 서술형의 채점하기 진짜 좋은데요. 자, 첫째 보면 보편적 세계사는 역사의 특정 지역, 특정 단계를 보편함으로써 세계사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축소해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서구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죠? 서구와 다른 역사의 상황과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 그게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건 꼭 뭐예요? 서구화죠. 예. 그런 근대적인 어떤 서구화된 어떤 보편 법칙을 우리 역사에 지금 적용해가지고 시대구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자, 유럽 중심의 어떤 역사 발전에 도출된 보편적 세계사는 서구의 제국주의 패권 역사를 당연하고 자명한 걸 정당화시켰다. 왜냐하면 서구가 이제 자본주의 발전되면서 제국주의 정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이제 자본주의가 세계에 이식하는 과정이고, 너희들이 그걸 침략을 받은 거는 너희들이 못나서 그런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빨리 받아들여서 너희들 근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서구의 제국주의 어떤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 세 번째는 세계 강대국의 정치 권력 및 그들의 전략을 반영된 보편적 세계사는 약속의 열등한 지위상을 제시한다. 그래서 보편적 세계사는 서구 패권의 역사이며 강대국 세계 지배의 논리에 불과하다. 이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 의미가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적 세계사 문제점 두세 가지가 있는데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는 오리엔탈리즘 나올 때 이 보편적 세계사 나오고 이 내용의 비판을 써라.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 써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좀 외우기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정확히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그 암기할 때는 그 정확한 핵심 단어를 기본으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번 연도는 좀 물체해가지고 그 예매하게 써도 그냥 다 받게 해줬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칼질 대비해서 명확하게 뭐냐면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계사 내용의 또 다른 방식은 문화권적 방법이죠. 그래서 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문화권적 접근은 문화권 내에 국가별 왕조별로 나눠 서술되므로 그 세계사를 국가 또는 왕조나 파편의 조합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에서 21세기 세계 변화를 담아는 그 동시에 한국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계사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데 이게 뭐죠? 상호 관련성의 원리예요. 이게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사라는 개념도 제시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사의 지구촌 시대, 세계 시대의 역사에서 지구성에 대한 각성만큼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를 통해 민족주의 유럽 중심의 명예를 벗고 자신의 세계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사 대상과 역사적 관심을 갖게 되게 해준다. 뭐 지구사라는 개념이 나왔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호 관련성 원리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 부분이 상호 관련성 원리.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이거는 상호 관련성 원리를 왜 제시했는가? 된 이유가 들어갔는데 문화권적 접근 방법이 국가별 왕조 파편문적으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세계사 교육을 좀 약간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각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에 문화권이나 문화권적 접근 방법의 어떤 대안으로 뭘 제시했다? 상호 관련성 원리를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냥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320쪽 보면요. 자,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우리 세계사 교육의 범위와 내용 구성, 체제에 대한 논의를 더 풍요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 상호 관련성 원리나 지구사나 한국사, 세계사 연결시키는 그 논의가 우리가 이제 세계사 교과서를 구성할 때 좀 더 약간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이런 논의의 기초는 뭐예요? 그 앞에 상호 관련성 원리, 지구사, 그 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연결시켜갖고 서술한 거. 자,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첫째예요. 우선이 첫째고 이게 이제 둘째 연결되고 셋째, 넷째 연결되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서로 외워두셔야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나 대화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정의적 목표 측면과 세계사 지적 이해 측면을 개를 좁혀야 된다. 한국사의 인식과 교과서수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족의 어떤 지나친 강조, 정의적인 거죠. 예. 그다음 가장 왜곡 요소 이런 것도 줄이면서 세계사 전개 과정의 어떤 실상과 연결시켜 객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너무 예전에 그 한국사에서는 뭐만 강조했어? 민족주의 이런 것들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인식하려면 이런 점들을 좀 축소시키고 좀 세계에서 가깝게 세계사의 어떤 흐름과 가깝게 한국사 인식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걸 서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사와 한국사를 연관시켜서 서술해야 된다. 이게 항상 그 교육과정 목표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 예전에도 기출에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는 외국사, 특히 서양사 연구에서 뭘 극복해야 되죠?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포스트 모둠의 역사에 의해서는 시각과 연구 방법, 연구 성과의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이 딛고 섰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의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내용을 더 풍부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계사 교과서 보면 지금 많이 없어진다고 해도 동양사, 서분사, 서양사 이분 체제가 있죠. 그리고 중국사 중심의 동양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양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중국사 부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부분 동아시아 인식 범주를 해볼 수 있고 우리 역사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서 국사 연관해서 서술할 수 있다. 유목민족과 기목민족의 이동과 문화구조 8세기 이후 한반도 중심의 전개된 동아시아 세력 각축 등등.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분법적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볼 땐 서양보다는 동양이 중요하잖아요. 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관련돼 갖고 주변에 동아시아 개념, 유목민족과 기마민족이 우리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등등 이렇게 이제 우리와 관련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탈근대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는 물질 문명의 진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인식이다. 예전에는 물질 문명이 진보라고 생각했어. 과학이 꼭 진보고. 그래서 그런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양차 세계대전이 깨지면서 없어졌죠. 왜냐면 이걸 진보라 생각해갖고 과학 문명을 기술을 발달시켰는데 막상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고 유태인들 홀로코스트하고 인종청소하고 자 그러면 이게 기술이 꼭 보면 진보가 아니죠. 물질 문명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을 물질 문명을 다룰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정신,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성찰 이런 것들은 공학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뭘 제시하는 걸? 인문학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종전의 어떤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구사, 간접적 접근 방법 그 다음 한국사 세계에서 연관시켜 서술한 거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앞으로 한국사나 세계사 역사 소수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고조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서술해야 된다. 그 네 가지 원칙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한국사의 정의적 목표와 세계사 지적 이해 측면을 개인을 좁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양사, 서양사 이분체를 지향하고 그 다음 중국사 중심의 동양사들을 벗어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탈근대적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주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인문학적 특성을 좀 더 부각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워두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갈색책이 나오는 추세고 그다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 예전에 안 나왔던 거 있죠. MB 때나 그 다음에 박근혜 때가 안 나왔던 거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교도를 공부하는 입장 올 때는 MB와 박근혜가 좋은 점도 있어요. 딱 떨어지는 부분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올 거면 머리 골치 아파. 외울 것도 많아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이제 다원적 세계와 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보죠. 그 앞부분 내용을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너무 써갖고 이제 했는데, 자, 이것도 뭐 발췌독을 하죠.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6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점프해야 되겠다. 자, 그럼 보면 어디까지? 336페이지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7차 교과서 내용이 나와요. 7차 교과서. 7차 교과서에서 보면 얼뜻 보면 이제 7차 교과서가 국가사를 더욱 중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 구성에 보면 자본주의를 향한 일치화된 지구사를 전제하고 있다. 요 용어에서 이제 일치화된 지구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거는 뭐가요? 보편적 세계사예요. 보편적 세계사. 자, 이 보편적 세계사는 누구 중심의 세계사죠? 유럽 중심의 어떤 시각의 세계사죠. 유럽의 발전 과정을 다른 나라에 다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일치화된 지구사는 그 유럽 중심의 시각에 기초해서 여기 있죠. 그 유럽 중심의 시각에 기초해서 다른 지역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도달하는 걸 목적론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의지와 지향이 있어갖고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건설, 시민사회 만들기 막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있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일치화된 세계사죠. 자,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신학로 개척이에요. 신학로 개척 이전에는 물론 교주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본격 교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문명권끼리만 따로따로 놀고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교류가 되면서 어떤 계기가 일치화된 세계사의 어떤 개념, 유럽의 헤게모니 이걸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지역 문명 기준을 볼 때 신학로의 개척은 아메리카 문명권이 구대륙의 문명권과 본격적으로 연계된 계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럽 문명의 확장이자 문명 간의 상호 교류라는 측면에서 작용해 보기 어렵다. 그것은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그것은 유럽 문명의 확장이다 문명 간의 상호 교류 측면에서 보기 어렵다. 두 문명의 만남이 잉카 마야 문명에 대한 유럽 문명의 일방적인 정복과 파괴에 기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일치화된 세계사는 이처럼 유럽의 헤게모니 아래 중심과 주변 위기화된 세계사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종전에 뭐냐면 하나로 만나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이거는 파괴인 거지. 그리고 잉카 문명과 그런 것들과 연결시킨 거지 파괴인 거지 상호교류의 역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일치화된 세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의 발견의 의미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중심과 주변에는 위기에 대한 어떤 의미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치화된 세계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쭉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또 대안이 나와요. 그것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인식되어 재구성된 세계의 범위를 점차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예전에 일치화된 세계사는 지구가 꼭 뭐예요? 지구가 범위가 세계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범위 지금 이건 뭐예요? 지구잖아. 지구에 있는. 근데 이 세계라는 범위가 뭐냐면 항상 확장돼 매연이. 그래서 세계의 정의를 낼 때 뭐냐면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예요. 그런 거 볼 때 그러면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는 우리 만약 조선에 있었던 사람이면 그들의 인식 범위 안에 있었던 거는 뭐예요? 주변의 역사죠. 그러면 중국, 일본,
저 멀리 뭐 베트남 정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세계가 되는 거죠. 세계가. 자, 그리고 중동 사람 입장 볼 때는 뭐 옆에 있는 그리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정도? 그게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미래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뭐 하성 탐험하고 거기 식민지 건설하고 우주를 이제 개척을 해갖고 우주행선에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세계사는 지구사일까요? 아니죠. 지구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지역의 역사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지역 역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역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세계의 범위는 되게 상대화된 거야. 범위가 뭐냐면 점점 확장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범위의 내용을 상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지구를 이제 세계로 보는 일체화된 세계사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문명권 밖의 인간 세계를 세계로 인식하고 그 시간적 맥락 속에 자기 문명권과 상호 관련을 할 때 우리는 다 세계사라고 한다. 자,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가 썼던 라시드 우리의 직사죠. 이 직사를 보면 여기는 라시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란국 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란국은 누가 만들었죠? 몽골족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몽골족은 이제 이란국의 이제 그 역사가 있던 라시드 우디는 일단은 누구의 역사를 썼냐? 몽골의 역사를 썼어요. 기본적으로 징기스칸부터 해서 역대 왕조의 역사, 역대 왕의 업적을 쭉 나열해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국사, 몽골, 그 주변의 역사도 같이 저술했어. 그러면 우리의 입장 볼 때는 일종의 지역사죠. 네. 그렇지만 그 당대의 입장 볼 때는 뭐야 이거는? 하나의 세계사야. 왜냐면 자기 문화권 외에 그 옆에 주변에 보유했던 문화권 같이 썼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시드 우리 집사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세계 최초의 세계사야. 최초의 세계사다. 그러면 이 세계 이 말 속에는 일체화된 세계사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는 중국인, 몽골인, 프랑크인, 페르시아인 등 같은 사족 수집팀을 이제 꾸린 뒤에 영국부터 중국에 있는 방대한 역사를 집필했어요.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괄했으며 아직까지는 아메리카는 없는 거는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버나드 루이스는 이 집사를 세계사를 간주하면서 라시드 우린과 이슬람 문명은 자기 문명권 바깥의 세계사를 집필하는데 유럽보다 500년이 더 썼다는 거야. 예. 이미 세계사는 유럽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처음으로 집필했다? 이슬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근대 역사에 보면 지리산 발견 이전부터 그 이슬람 상인들의 어떤 것들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상호 교류의 원리 할 때 상호 원리 갈 때 이슬람 상인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교과서에 보시면 자, 그렇게 볼 때는 세계에서는 분명히 16세기 이전 유럽의 헤게모니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인 신한국 개척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세계의 법률 시대에 따라 확장되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 우리는 비로소 자본주의에 입각한 어떤 목적육소 세계사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취향을 가진 여러 지역의 문명의 상대와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사를 구성했다. 그래서 과거의 다원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원성을 인정하여 장래 그 지역의 문명의 독특한 발전과에서 열어둔 다원적 세계사. 그러니까 일체화된 지구사,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본주의, 시민사회 형성, 국민국가 형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목표 다양한 지역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내재적 목표에 따라서 구성된 다원한 어떤 세계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의 범위를 좀 더 유동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세계사 내용은 각 지역의 문화권에 상호 초점을 맞춰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뒤에 이제 내용 중에 자 339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정근대 지역 문명의 비교사가 나요. 여기. 요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제 비교사 할 때,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를 볼 때 항상 유럽이 아시아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유럽의, 지리상의 발견이 그 뭐냐면 통해서 하나의 일치했던 지구사, 이렇게 나갔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계시장 형성도 누가 주도했다? 세계체제도 유럽이 주도했다.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계체제라든지 세계시장 만드는 것도 이전부터, 지상 발견 이전부터 이슬람 상인들, 인도인들이 했고, 뒤늦게 뭐냐면 유럽인들이 참여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또 뒤에는 그 내용에는 또 종전의 오리엔트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비판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객관식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중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중간에서 이제 34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죠. 두 번째 단락.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통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동양은 정신적이고, 서양은, 경제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상을 보면, 19세기 이전까지, 뭐냐면, 실제 유럽이 중심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요걸 비판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넘어서려는 연구자들은 18세기 말까지 중국과 인도 경제 성장이 유럽을 능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국사 연구가 빈윙은 포메네츠는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상업혁명은 그 이전부터 영국 경제가 선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18세기 때 하나의 이탈이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엇보다 당시 유럽인의 시각을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비교인데, 그러니까 그때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기술했냐면 서양을 그렇게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가 가장 부국했다고 하면 중국, 이집트, 인도. 여기에 이제 농업과 제조업 우위를 토대로 얻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유럽의 지역보다 불가능하다.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죠. 어떻게 또 돌아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밝힌 점이 인상적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아시아를 앞질 수 있는 발판은 유라시아 무역의 거대한 이득을 아메리카 은혜 획득이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의 어떤 생산력을 통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뭐예요? 좀 더 상대적으로 진짜 낙후한 아메리카를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금과 은을 기반을 삼았고 아시아와 교류하고 그걸 통해서 뭐죠? 부를 축적하고 결국에 18세기 후반 때 산업혁명을 익혀서 19세기 거서 이제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를 경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내재적 발전보다는 약탈 경제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세계체제, 세계시장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일체화된 지구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세기 이후에 유럽 중심으로서 하나가 이제 세계시장과 세계체제가 통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에는 세계시장과 세계체제가 성립됐고 유럽은 그 주변부에 불과하다. 이때 세계시장과 세계체제를 성립하는 큰 기여했던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죠? 이슬람 상인들이야. 예.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 무역을 중심으로 갖고 그 체제를 만든 거죠. 나중에 이제 바스코 다마가마 들어간 것은 나중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뒤늦게 한 거, 뒷북 치면서 들어왔는데 얘네들 입장은 이걸 발견이라고 한 거죠. 예. 근데 아시아 인도인의 입장을 볼 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계속 읽어보면 유럽 헤게모니아 자본주의 시장체계 성립 이전에 이미 아시아와 유럽 간의 장거리 무역과 문화적 교류한 체계가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형성됐고 그 시기에 이슬람 제국이 중동을 통일한 9세기 전후에 몽골 제국이
유다시아 통일한 13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집서에서 이 무역 최초의 세계에서 서술됐던 이유도 이런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슬람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 세계 시장, 세계 체제 만들었고 그런 인식가 돼서 뭐가 쓰여졌다는 거야. 세계사가 쓰여졌다는 거. 라틴 우리에.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쭉 있고, 자 중세말 유럽의 대도시 성장 또한 아시아의 다른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가능했고, 왜냐하면 중세말기 때 이제 농업 나름대로 도시 경제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레판트 무역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그 도시 국가들 등장. 이런 것들은 첫째 뭐예요? 동방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자, 이 세계 시장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였으며 아시아 내부 무역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보다 훨씬 대규모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럽의 지금 교과서 보면 마치 동서양의 교류가 이렇게 서술하니까 유럽하고 중국과 인도가 교육이 막 대등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역 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유럽은 그냥 껍다지 오늘날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일본하고 미국 간의 교육이 아니라 저쪽 동남아시아나 저쪽 동유럽 간의 교육 정도고요. 실적은 중국과 인도, 또 인도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무역량이 훨씬 더 중심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있고, 자, 미국의 주요 역사학자 페어뱅크는 이슬람 제국의 흥기, 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선술 및 항해수의 발전 등이 심어 세계 역사상 최초 8세기에서 13세기까지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대양 통상 시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신앙교 개척은 16세기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양이 그냥 뒤늦게 참여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이른바 인도 항로로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인도는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이르는 세계 시장의 중심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군사들이 철검이 인도상 간철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5천년에 걸쳐 유라시아 세계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면서 이때 세계시장은 근대 자본주의 시기의 세계체제와 다르지 않는 세계체제다. 등등 해갖고 종전에 이제 유럽 중심의 어떤 보편적 세계사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중국 동양은 정신 그 다음에 유럽은 물질 이런 세계관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뒤에 이제 343페이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점을 또 이렇게 지적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사회는 종교적이고 정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16세기 때 유럽이 처음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우위를 갖고 그 지역을 지배한 것 좀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영국의 인도사학자 스피어에 따르면 인도에 들어간 영국은 1700년까지, 18세기까지 무굴 제국 이점을 볼 때는 거의 신화 같은 처지였죠. 무굴 제국은 유럽인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상업적 게임에 고용된 졸 정도만 그러니까 시다바리 정도만 생각했지 이들이 그냥 자신의 어떤 동등한 파트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무굴 제국이 왜 영국한테 지배를 받았냐? 이거는 무굴 제국이 통합하지 못하고 내부는 뭐예요?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가지고 유럽 제국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유럽의 어느 나라가 독점하지 못하고 유럽, 프랑스, 네덜란드가 지네끼리 싸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영국이 최종 승리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때 이제 영국은 그 당시 인도의 어떤 주요 사회 고급 면지 옷감에 거의 관심이 잠깐만, 이게 말 잘못네. 자, 경제적으로 요거부터 읽을게요. 343페이지. 자, 경제적으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 세계 최고의 품질을 면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인도는 영국의 주요 산업인 고급 면지 목감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당연하죠. 모직물은 뭘로 만들었어요?
양모로 만들었잖아요. 양모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더운 인도에서는 팔리지 않아.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면화가 좋죠. 면화는 따뜻하면서도 또 더운데 되게 뭐냐면 송풍이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결제되는 무역 수지에서 항상 영국 적자였어요. 이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인도의 면화 산업은 영국의 중상주의자의 은 유출의 부추긴 공포의 대상이었고요. 은 유출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공격의 대상이 됐고, 결국에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내부에 대한 통해서 대체 지불 수단을 찾도록 내몰렸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인도와 중국과 영국 간의 무역에서 항상 적자고 그 적자 때문에 은이 밖으로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공격받으니까 동인도 회사는 입장 올 때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또 일본용 삼각무역을 주로 이용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을 뭐냐면 그 유럽하고 그 당시 영국하고 중국 간 일본 간의 무역, 중국과 인도 간의 적자를 메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오히려 아시아 내부의 무역에 더 관심을 가졌다. 예.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야.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도 이제 동인도 회사에서 그 유럽하고 아시아의 무역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보거든요. 근데 아시아 내부의 삼각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이득을 챙긴 거죠. 예. 자, 그러면 인도에 대한 영국의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연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보통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상한계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죠. 역사 같은 거 연구 안 했는데, 영국이 이제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인도의 지역사회 이름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일종의 뭐야? 제국주의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됐던 인도, 영국, 중국의 삼각무역이 탄생됐다. 이런 것들. 이때까지 유럽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인도의 면제품, 동남아시아 항로, 중동과 아시아 설탕을 비롯한 고부 가치 상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신에 내놓을 수 있는 만한 상품 수출 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유럽은 은하로 수입 대금을 결제하거나 그다음 아시아 상품의 중개무역, 그러니까 아시아 안에서 중개무역을 할 뿐이다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유럽인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이제 중국인들 보는 관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유럽인들이 18세기 말 이전까지는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앞섰죠. 그러니까 유럽인을 중국을 뭐냐면 동경의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 중국인을 뭘로 인식했냐면 자기가 같은 백인으로 간주했어요. 근데 잘 이제 보니까 서양인하고 그 동남아시아 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쪽을 보면 보니까 뭐 색깔 피부에서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눈하고 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저도 이제 서양인하고 좀 얘기하고 보면 미국 사람하고 유럽인하고 얘기해 보면 뭐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그냥 영어를 잘 못하니까 비교해 보면 그들도 똑같아요. 피부 색깔은 바로 살색이야.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나보다 좀 약간 퉁근 쪽 키가 크고 좀 뭐냐면 코가 좀 약간 높고 눈이 파란색이고 머리카락이 좀 다를 뿐이지. 예. 자,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 올 때는 꼭 중국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백인이죠. 피부 색깔만 보면. 예. 자, 근데 18세기 이후에는 몰락한 중국에 대한 경멸적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인을 이제 뭐냐면 항인종으로 분류했죠. 우리도 같이 분류를 했죠. 한국인, 일본인들. 그러니까 유럽인들 보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구별 못해. 그래서 다 같이 친한지 알아. 근데 우리 입장 볼 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탠링도 한국인들 뭘로 생각했어? 일본인과 같이 생각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얘네들 어디로 저쪽 그 이제 일본과 차단하게 스파이 역할 못하도 저쪽 그 중앙아시아하고 관계 이중시켰죠. 이런 것들이야. 예. 따라서 이 무적 뻗대가 만들어진 1차적 세계사의 인식 주체의 처지에 따라서 얼마나 편의적으로 다르게 구성된지 볼 수 있다. 그래도 있고, 그래서 유럽인들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오리엔탈리즘도 이제 비판 내용인데 계속. 자,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진 아시아는, 그러니까, 아시아는 뭘로 이미지화 시키죠? 농촌.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그 유럽은 도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 내용이에요. 자, 선진 아시아와 후진 유럽에 대비해 오늘 정근대 세계사를 교과는 시작부터 아시아는 뭘를 모사해? 농업이나 농촌을 형상화시키고, 그다음 지중해 유럽을 발달된 상공도시로 형상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문명은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거치면서 농업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성립된 농업 문명이라 보고, 농업과 농민, 토지 문제에 관해서 이 정도 서술에 비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처음부터 도시 문명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생활은 도시국가, 폴리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도시국가 간의 어떤 신민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무역을 강조하고, 그게 마치 농촌 없는 것처럼 서술해. 도시고 도시와 도시, 도시와 다른 지역의 어떤 무역활동, 신민활동, 상업활동. 그래서 마치 농촌과 농업 생산 없이 생활하는 인상을 준.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일단 도시민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자, 노마인드 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도시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예제 대농장을 잠시 언급할 뿐 노마인드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사실은 어디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상공업 중심으로 이르는 그리스 노마인드의 도시 생활이 어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서양 문명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이것이 도시 중심의 르네상스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 다 이 도시 문명에서 탄생된 것처럼 서술됐죠. 그래서 왜 서양 고대사는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로 채워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한 시민지나 속주는 대부분 어디였죠? 농촌과 농업이었죠. 이런 것도 서술 안 해. 그리고 도시 중심의 신민 본국 역사가 채워져 있다 해 농촌 농업적인 어떤 농업과 농촌 이것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구도는 장원 중심의 농업, 농촌 중세 유럽은 마치 하나의 이탈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도시가 중심이었고 장원이나 이런 데선 마치 이탈적인 거. 근데 도시가 이탈인 거지요. 거꾸로 보면 장원이나 이런 것들 농장은 오히려 주류였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예. 반면에 아시아 문명은 시종일관 농업, 농촌, 그다음 전제적 형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마치 전제국가처럼 얘기하고 그 폴리스는 민주주의 국가, 도시국가를 얘기했는데, 근데 모든 도시 국가 발전단에서 도시 부족 국가 단계가 있었어요. 항상 그 안에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근데 이제 도시국가와 부족국가가 통합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도저히 이제 민주주의 원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제정이 필요했고, 헬레니즘 국가도 그렇게 등장했던 거 아니에요? 전제 정치가. 예. 그 로마도 처음엔 도시국가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저나 그런 사람은 이 종존의 이제 민주정에 의해서는 통치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야? 전제정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전 시대, 고대 시대 때의 그 민주정이 근데 지금 유럽의 민주정하고 연결돼요? 안 되는 거지. 그 우리로 따지면 그 부족국가 시대 때 민주정이 우리와 연결된다. 완전히 억지 같은 주장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산업화 이전에 그 사회는 동서를 막론하고 농업과 모업에 위주한 의식주를 해결했고, 부차적으로 상업과 수공을 보완했다는 상식은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는 농경 공동체야말로 인류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상생활 토대라는 점. 그리고 자, 이 농경 공동체가 산업혁명에 붕괴되면서 그 파도가 강하게 저항된 극단적 개인주의와 신성 불같지만 사적 소유가 패단을 치유하는 덕목과 제도가 종속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그 농경 공동체가 뭐냐면 덜 떨어진 어떤 사회 구조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됐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정근대 사회 유럽은 처음부터 도시 중심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고, 아시아는 농촌주의 집단주의고 전제주의 문화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구성돼서 안 된다. 유목지대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인류는 농경 공동체의 성립과 변화를 주고 생활했으며 근대에 이뤘음을 균형 있게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도시와 보다는 농경 중심이었다. 이걸 동양과 서양이 다 같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이제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어떤 비판 내용 이런 것도 이제 요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은 그 중국사가 국가사인가 지역사인가 이거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종전에 이제 세계사가 중국이 부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부중심이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할 때는 실제 중국사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서양사 아니면 중국이 부중심으로서 이제 동양사 할 때는 중국사 얘기하는데 중국이라는 개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시대적 상황이 또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한 중국상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요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보면 352페이지에 보면 근현대 아시아 국민국가 형성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0세기의 주요 문제 뭐 읽고 36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리즘 형성 과정 요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비판 과정, 비판 내용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9장에 보면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구역, 상호 관련성에 간지역적 원리 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앞부분은 그냥 뭐 이런 거 추리하는 비판 내용이고 뭘 보시냐면 방구사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방구사. 예. 방구사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야 되는데 찾았는데 이거 적어놓은 게 날라갔네. 자, 거기에 이제 391페이지죠. 거기에 새로운 틀로서 방구가 나와요. 예, 요거 좀 보셔야 돼. 근데 우리 언제 시작했죠?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가 방구사 시작할게요. 예.